이분은 이 현직 화가시고요. 직접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린 그림을 또 판매도 하는, 또 자신의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계신 대단한 분입니다. 대한민국 매화를 그리는 넘버원 작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친한 형님이기도 하면서도 또 저를 더 많이 이렇게 예뻐해주는 좋은 형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성품이 너무 좋아서 그 화가 업계에서도 되게 인정받는 화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세한 개인의 소개는 본인께서 직접 해주실 것 같고요. 우리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화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서 앉아서 하는 거 얇게 말씀드릴게요. 서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지 조금 더 재밌는 강의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몸이 그렇게 또 건강한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조금 컨디션이 좀 다운돼서 앉아서 하는 거 우선 양해 말씀드리고, 다 잘 들리시죠? 네, 뭐 마이크 안 써도 안 써도 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서 사람들의 이 세미나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신 거죠? 여기 모이신 분들? 아니면 저를 만나기 위해서 다 처음 오신 건가요? 패스하는 걸로 하고,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대부분의 이제 강의나 특강을 다니면 여러 팀들이나 여러 대상자 분들이 요구하는 게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송영록의 그림 스토리만 얘기해달라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상식적인 동양화에 대한, 제가 동양화 전공을 했으니까 동양화를 전공하고 동양화를 그리고 또 전업화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조금 상식성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를 하다가 아직 이 듣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전혀 몰랐던 상태에서 얘기가 되는 거라 가장 기본적이고 조금 동양하면 막연하게 어렵다, 또 막 고리타분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많이 만나보면. 그리고 동양화에서 이렇게 젊은 화가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동양화 하면 다 옛날에 우리가 봤던 산수화나 수묵화만 동양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것들도 되게 많고, 조금 더 뭐 디자이너블하고 현대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조금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그것도 약간 재미있기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쉽게 접할 수 있어야지만, 오늘 한 40분, 1시간 얘기를 함께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를 해보기 위해서 공지에 나간 것처럼 우리나라 집회 속 명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오늘의 교재는 6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66,000원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66,000원이라면 또 뭐 만원짜리 5개, 6개가 아니라 1,000원권, 5,000원권, 만원권, 5만원권 이 4장이 있는 분들은 꺼내서 보시면 더 유익할 수 있겠지만, 요즘 대부분 카드를 쓰시니까, 그래서 그게 있는 분들은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좀 더 기억에 남고 보람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듣기 전에. 저는 80년생입니다. 올해로 39살이고요. 대학원. 저는 초등학교 때 들어가기 전부터 그림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그때는 막연하게 그림이 재밌고 좋아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미술부 뭐 대회를 나가고 미술부 활동을 하면서 지나온 거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대학교, 대학원이 다 동양화 전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양화 전공을 하고, 그때 이제 한창 저희 2006년도, 2005년도 때 뭐 저희 홍대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막 이렇게 개인전에 막 열풍들이 불었어요. 막 개인전을 막 앞다퉈서 해야 되고, 막 개인전을 서로 하고 싶은데, 대부분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한번 하려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왜냐면 전시도 대관을 해야 되고 또 도록이나 뭐 리플렛, 운송 또 뭐 액자 모든 비용들 홍보비까지 다 하면 대부분 한 1,000만 원이 드는데 저희 대학원생들에게는 그 1,000만 원이 아니라 감당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집이 좀 넉넉한 집에서는 부모님이 뭐 전시해라라고 이렇게 후원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삶이 되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또 미술계가 또 약간 호황일 때가 있었어요. 뭐 호황일 때 있고 가장 미술계가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미술계가 그나마 좀 미술계 살만하다라고 말했었던 데가 그 노무현 대통령 정권 말기쯤? 왜냐면 그때 아파트나 집값에 대한 이 규제가 되게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미술이나 예술에 돈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트 펀딩도 생기게 됐고, 그래서 아트 펀딩이 되게 수익률이 높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모든 돈들을 뭐 예술에 투자도 많이 하게 됐고, 또 아트 페어를 하게 되면 직접 그 연구인도 직접 오프닝에 참여해서 홍보를 해주면서 그림 판매율이 되게 높았던 시기가 그 당시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다 아파트에 다시 투자하면서 미술계가 되게 힘들어지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그때는 이제 신진 작가들을 뽑는 갤러리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많이 내고 다녔죠. 떨어지기도 엄청 떨어지고 몇십 군데 떨어졌죠. 포트폴리오 뭐 보지도 않고 치우는 데도 있고 뭐 별로이네요. 아니면 좋게 말해서 그냥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주는 데도 있고 해서 거절당하다가 한 군데에서 제 그림을 좋아하게 돼서 첫 개인전을 그나마 돈을 안 내고 기획전으로 이제 대관 전시는 작가가 모든 비용을 다 내서 전시하는 게 대관 전시고 기획 전시나 초대전은 갤러리가 얘가 상품성이 있고 약간 수익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모든 걸 투자를 하는 거죠. 공간부터 홍보비부터 모든 리플렛 모든 비용들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림이 판매가 되면 수익 배분을 하는 그게 기획전 초대전이거든요. 외국은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전체가 아니라 거의 대관 전시 위주의 전시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그림도 그리기도 힘들고 빠듯한데 전시 비용까지도 모든 걸 다 준비해서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외국처럼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뭐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운이 좋게도 이제 제 그림을 좋아해는 몇십 군데 떨어지다가 겨우 한 군데 삼청동에 이제 총리공간 앞쪽에 갤러리 하나가 장으로 마음에 들어서 그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면서 전업 화가의 길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가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원래 기획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꿈에 있어서 국제 갤러리라든지 이런 갤러리에서 큐레이터 일도 잠깐 했었었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뭐 실기 대학원을 갔으니까 남들 다 아는 개인전 나도 한번 해보면 해보고 그만둬도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한번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첫 개인전 때부터 잘 된 거죠. 뭐 외국인들 뭐 이런 흥청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림 구매를 또 많이 하셔서 갤러리에서도 놀란 거죠. 그냥 신진 작가니까 전시 한번 열어주는 걸로 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나 이런 게 잘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만에 두 번째 개인전, 세 번째 개인전 계속 제안을 받으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전업 화가의 길을 살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나는 화가가 꼭 돼야 되겠어, 화가 아니면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죠. 기획자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던 사람인데 뭐 내 전시를 해봄으로써 나중에 내가 기획을 할 때 조금 더 베이스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전을 했던 인연이 이렇게 지금 10몇 년간 전업 화가의 삶을 살고 있게 된 이 스타트를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된 거고 그 뒤로 정말 전시 많이 해서 올해로 제가 이건 이제 잘못 나온 건데 딱 올해 4월 달로 10회 개인전을 했어요. 10번째 개인전을 했고 2006년부터 지금 2018년도니까 한 12년, 13년 동안 거의 1년에 한 번씩 개인전을 한 거죠. 뭐 한 10번 정도의 개인전, 뭐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미술관에서 100몇 평 되는 데서 작년, 재작년에 개인전을 했었고 국회의원 회관에서도 국회 문화조성공간 기획전이라는 전시가 있는데 의원회관 1층에서 이렇게 국회 사무처에서 기획을 해서 1년에 12번 전시를 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전시를 하면서 여기 강서 사람을 만난 거죠. 거기서 그 전시를 하면서 그 개인전을 하면서 그리고 또 뭐 인서는 그림손 갤러리, 배운 갤러리 얼마 전에 그 구로문화재단 등등등에서 개인전을 했고요. 또 전업화가다 보니까
화가가 있고 갤러리가 있고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연결해서 갤러리나 매니지먼트에서 연결을 해서 아트페어나 기획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돼야 이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또 그게 판매가 되고 그러니까 거의 연예인과 소속사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되게 잘 챙겨주면 작가는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보내면 거기서 마케팅, 홍보 모든 걸 다 해서 좀 체계적인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뭐 홍콩, 싱가포르, 뉴욕, 일본 그 뭐죠? 잘생긴 남자애들 4명 나와서 옛날 만화 영화 드라마 했던 꽃보다 남자? 네, 거기서 그 돈 많은 사람 주인공이 뭐 헬기인가 뭘 타고 가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된 뉴칼레도니아? 그때 그게 뜨면서 뉴칼레도니아 뭐 최고급 리조트에서 또 아트페어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도 전시를 했었고 그런 약간 되게 재밌는 이벤트성 전시도 되게 많이 했었었죠. 그래서 전시 아트페어의 기획전에 참여하게 됐고 또 그리고 뭐 백화점, 호텔 처음에는 이제 하나은행 WM VIP들 상대로 강의를 하다가 또 호텔, 또 백화점 VIP들 상대로 계속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불러서 강의를 계속 하게 됐고 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어지면서 요즘은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또 갖게 된 것도 있고 또 칼럼 쓰는 걸 또 좋아해서 칼럼도 써서 또 많은 분들과 글로도 만나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제 그림이에요. 그림을 또 보셔야 되잖아요. 화가니까. 저는 매화를 그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매화를 그리는 화가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그 저희 교수님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스케치 여행을 갔을 때 2월 마지막 주였어요. 개강하기 전에 갔는데 구례 지리산 쪽에 가가지고 이제 하룻밤 자면서 뭐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은 스케치 목적보다는 흑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주물럭을 하고 이렇게 가마솥에 구워서 몸보신 개념으로 이제 간 거죠. 제일 막내인 제 학생은 저만 따라가게 된 거고 해서 거기를 갔다가 그 다음날 가게 된 게 그 섬진강변을 따라가다 보니까 평사리 지금 있는 하동의 평사리를 가게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평사리는 그 소설 소지의 무대가 됐던 그 곳이죠. 그래서 거기 최참반댁 집도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밑에 있는 논을 보면 거기 소나무 두구가 있고 이렇게 섬진강이 보이는 그런 곳이 있는 것처럼 평사리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평사리가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바람에 입장료도 받고 완전 그냥 관광 상품화된 이런 마을이 됐는데 그 10몇 년 전만 해도 정말 그냥 시골의 고즈넉한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참판댁 옆에 쌍매화 밭에서 매화를 제대로 처음 만난 거죠. 근데 매화를 왜 좋아하느냐? 그 향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매화 밭을 거닐 때 그 향기를 맡았을 때 정말 이렇게 몽롱해지면서 그 매화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동양화 전공자라 매낭국죽은 맨날 치고 그거로 병풍을 만드는 수업도 있었고 그래서 매낭국죽은 맨날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매화를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제대로 만나서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이제 매년 그 시즌이 되면 매화를 만나러 하동이나 광양, 뭐 산청, 제주도 매화가 피는 곳을 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10몇 년간 지금 한 번도 빠짐없이 가는데 갈 때마다 자꾸 그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 봄이 되면 아마 분명히 이 동네든 강서 곳곳에도 매화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군락이 없어서 사람들이 매화가 있는지 모르고 또 우리가 서로 추워하고 다닐 때 매화는 폈다가 호련히 사라지기 때문에 겨울 봄이 왔나 보다라고 했을 때 느끼는 건 벚꽃이 펼 때가 그런 건데 벚꽃이 피기 전에 이미 피었다가 지는 꽃이기 때문에 조금 쌀쌀하더라도 매화꽃을 한번 내년에는 찾아서 한번 향기를 맡아보시면 아, 왜 성형무기가 매화를 그렇게 좋아해서 그리로 다녔는지라는 게 조금 이해는 되겠죠. 근데 저는 또 전통 종이에 장지와 냉금지에 순지, 한지라는 전통 동양화 종이에 전통 생먹, 그리고 전통 동양화 물감으로 금분, 음분으로 마무리해서 매화를 그립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화나 한국화라는 그림하고 조금 다르게 현대적으로 보여지는데 전통 소재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보여지는 것 뿐이지 전통 소재와 전통 기법으로 그린 거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금분, 음분, 고려 불화에도 금리 기법이 있듯이 금분, 음분을 쓰는데 그런 것들로 매화를 그리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금매도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한
160에 100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이게 109 사이즈인데 옛날 시대 어른들이 옛 시대 선인들이 그렸던 매화는 다 먹으로만 그린 거잖아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며 이 아이들이 있으면 뭐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고 뭐 단절하면서 뭐 사대부들이나 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나 그렇게 살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애꿎은 사군자의 그걸 이입을 해서 얘네는 또 단정하고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 시대의 서경록이 말하는 매화는 좀 더 화려하고 고혹적인 매력이 있는 꽃이라는 걸 조금 알려주고 싶어서 근본으로만 정말 이렇게 젓가락 같은 색필로 한 6개월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가지고 병풍 형식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도 이제 붉은색, 파란색. 저는 붉은색, 파란색이 있는데 붉은색은 해가 지고 난 뒤에 30분 후의 모습이고요. 파란색은 해가 뜨기 전 30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황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은 이 빨간색 그림이 이쪽 왼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란히 있는데 그러면 별빛이 아름다운 날 그리고 햇살이 눈부신 날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별빛이 아름다운 날에만 피는 백매화가 있고 햇살이 눈부신 날에만 피는 홍매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둘은 아직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밤과 낮에만 피는 매화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둘은 슬프거나 속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뻗어있는 가지로 향기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언젠가 만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그림이죠. 이 스토리를 제가 만든 거죠.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를 그림에 표현을 하는 걸 재밌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스토리가 백매화와 홍매화가 서로 만나진 못하지만 언젠가 만날 거라는 그 이야기를 향기로 주고받는다라는 의미에 담긴 그림인 거죠. 그리고 이건 봄날. 그래서 홍매와 백매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봄날을 표현한 겁니다. 이 또한 같은 봄날인 거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부터 이게 매화꽃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 또한 되게 아름다워서 꽃이 내리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것도 있고요. 또 이것 또한 이제 꽃이 내리다라는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설화수라는 화장품이 있잖아요. 설화수 화장품 VIP 매거진에서 2달에 한 번 정도 우리나라의 작가를 선정해요. 그래서 작가를 선정해서 유명한 포토그래퍼가 그 작품을 가지고 실제 우리나라 자연으로 나가서 자연과 그 작품이 어우러지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재작년인가 언제 5월에 선정이 돼서 설화수 여기 워터마크도 있잖아요. 실제 매화꽃이 폈을 때 제 그림을 가지고 나가서 찍었던 그림의 모습인 거죠. 이거는 이제 꽃날, 꽃잎이 막 날리는 거죠. 그때 가면 벚꽃 날릴 때도 되게 황홀하고 너무너무 감성적이지만 매화꽃을 날 때는 향기도 같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몽롱해지는 그 마음, 그 감정을 가지고 표현한 건데 이 그림은 이제 이 영화 보셨나요? 무례한? 전도연이랑 김남길이 주인공으로 했던 무례한 이 그림에 이제 들어간 그림이 이 영화에 나온 그림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전도연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이 영화에 협찬을 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베테랑 영화에 협찬을 했어요. 그 유아인이랑 황정민이 나왔던 베테랑 팀에서 고급스러운 그림을 찾다가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와서 했는데 그 이미지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처음에는 정말 고급스럽고 퀄리티 높은 곳에 그림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어렵게 빌려갔어요. 제가 빌려주는 건 이런 걸 안 하는데 빌려줬는데 나중에 시사회를 갔더니 언제 나오나 이제 봤더니 이게 유아인 아버지가 그 검찰에 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그 VIP 병동에 나온 모든 그림들이 제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까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유해진이 맞는 장면에 뒤에서 계속 나오는 게 또 제 그림이에요. 막 골프채로 또 맞잖아요. 그리고 또 장어덮밥 먹으면서 모의작당을 하는데 거기 또 나오는 그림 또 다 제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 잘 나왔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게 좀 아름답고 괜찮은 장면에 나와야 내 그림이 그 1000만이 넘는 영화에 나왔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겠는데 이거는 무슨 정말 나쁜 정말 근거지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고 또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이 무례한 팀에서 이 오승욱 감독이 그림을 전공했대요. 근데 이 전도연은 태연 프로에서 잘 나가다가 지금 좀 퇴보되어 있는 여자로 나오는 거고
김남길은 경찰로 나오는데 전도연의 애인이 누군가를 첫 장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살인을 하고 나서 그 남자친구가 도망 다니는데 이 김남길이 그 남자친구를 잡기 위해서 전도연 옆에 잠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벌어지면서 둘이 이루어질 수 없는 듯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미묘한 그런 감정의 표현을 담고 싶은 그림이 필요했는데 이 아까 보였던 이 꽃날이라는 그림을 보고선 마음에 들어서 이걸 빌려달라는 요청이 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베테랑 하고 나서 안 하겠다, 이제 하기 귀찮다. 또 그때 이제 영화 시사하기 전에 그런 내용인지도 몰랐고 해서 안 하겠다. 왜냐면 뭐 작품을 패킹을 해서 옮기고 이렇게 운송차랑 오는 것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미팅하면서도 마지막에 조금 아쉬우니까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는 이제 여왕인데 근데 전도연이라니까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한의 여왕이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전도연이 주인공이라는 말을 듣고선 그림을 흔쾌히 또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때는 또 잘 나와요. 또 되게 오랫동안 나오고 둘이 되게 애틋한 사랑을 하면서 약간 이루어질 수 없는 듯한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장면은 또 거기서 사진을 보내줘서 이 장면을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베테랑은 보여줄 수가 없어. 막 유해진 엎드려서 계속 풀붙이로 만드는 파란색 그림이 제 그림이고 장원 오빠 먹는데 이게 다 걸려있는 그림들이 다 제 거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 하는 거야. 그림 뭐 1000만 넘은 유명한 영화에 빌려줬다는데 사람들은 막 궁금해하는데 알려주는 것도 또 사람들 보고 또 연락이 와. 얘기도 안 했는데 정말 뭐 그랬던 스토리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오늘 이제 했던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게 무겁게 가볍게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 듣고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심도 있게 정말 어렵게 연구하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면 어디 이 멤버들이 아니라 또 다른 멤버들하고 술 한잔하고 커피 한잔 할 때 야 니네 그거 알아?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만 잠깐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첫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것도 처음 보는 분들과 또 미술을 얼마만큼의 좋아하고 얼마만큼의 관심 있는지 모르는데 조금 더 쉽게 알면 아 동양화가 마냥 어렵고 재미없지 않구나 정도만 하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열심히 떠들고 간 보람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집회 속 명화 이야기 이걸 내가 4가지 집회에 있는 그림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1000원이죠. 요즘 1000원으로 뭘 할 수 있나요? 뭘 할 수 있을까요? 1000원으로. 맥도날드 애플파이 애플파이 1000원이에요. 그 뭐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뭐. 커피도 못 사 먹죠. 1000원으로. 옛날에는 1000원은 참 큰 돈 같았는데 네, 1000원의 표지 인물이 누굴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이왕 맞습니다. 여기 어느 팀 가면 또 대답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계 이왕 선생이죠. 세계 이왕 선생은 조선시대의 인물인 거죠. 성리학을 집대성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이와 기론해서 율곡 이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상응하는 그런 학파를 갖고 있고 근데 이분이 왜 들어가냐면 6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넣으라고 해서 넣었던 인물이에요. 왜냐면 조선시대에서 이어온 나라이고 유가의 조선시대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거는 유가의 나라였던 거죠. 뭐 고려시대는 불가의 나라였고 그 나라에 하나의 그 종교가 있는데 조선시대는 유가라는 걸 받아들여서 유가의 모든 통치 이념으로 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선비와 군자 뭐 이런 것들이 정확히 다 정해졌던 나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계 이황 선생인 거고 태계 이황 선생은 뭐 아까 말했듯이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분이기도 하고 또 조선시대 최고의 뭐 학자였던 분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서 이제 1000원의 표지 인물 지금까지 굳건히 자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럼 태계 이황 옆에 있는 꽃은 뭘까요? 이 꽃이 무엇일까요? 네, 매화가 맞습니다. 근데 왜 매화가 들어갔을까요? 제가 매화 작가라 매화가 들어갔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표현하지도 않았으니까. 태계 이황 선생이 정말 좋아했던 꽃이 매화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죽을 때 유언으로 내 마당에 있는 매화나무에 물을 주어라 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되게 매화를 사랑하고 애정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과 연관성이 있는 매화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태계 이양 선생은 뭐 대쪽 같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들 뭐 여담을 얘기하면 태계 이양 선생은 이제 부인이 죽고 난 뒤에 기생 두향과 그 충주 그쪽에 이제 가는 사람 같은데 기생 두향이라는 사람을 만났었는데 그 뒤로 이제 태계 선생은 다시 올라간 거고 또 그 왕이 계속 태계형 선생에게 그런 여러 가지 요즘으로 말하면 자리를 주는 거죠. 이렇게 뭐 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리를 주는데 이분은 계속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이렇게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이제 생각했던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고사를 하고 고사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육아적인 입장은 아닌 거죠. 육아적인 입장은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널리 이걸 깨우치고 써먹어라는 게 이제 육아 입장이면 이분이 했던 거는 도가적인 입장인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는 하되 산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그걸 갈고 닦아서 내 심신을 수양하는 게 이건 도가적인 입장인 거죠. 이렇게 해서 했던 거, 이 퇴계라는 호도 자기가 나중에 살았던 그곳에 토계라는 시내가 있는데 그거에서 따서 만든 게 퇴계라는 이제 호를 따게 된 거죠. 그 퇴계 이양 선생이라는 것도 알게 된 거고 그 기생 두양이 나중에 이왕 선생이 죽었다는 부음을 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기생의 몸이지만 한 몸으로 두 남자를 섬길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충주 강성대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그게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라 하여 태계 이양 선생의 후학들은 그 후손들은 지금도 기생의 제사를 지내줘요. 그러니까 옛날엔 기생은 천민이었고 천한 신분이어서 제사나 이런 것들도 쉽지 않았는데 그런 지조와 강건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조선시대는 그런 지조와 절제 이런 것들이 항상 모든 게 모티브로 있었던 시대인 거죠. 그러면 외화꽃입니다. 이 건물은 뭘까요? 아까 태계 선생 옆에 있었던 건물. 이 건물이죠. 여기 이 학교 출신은 없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교라고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대학로 가면 있는 학교. 네, 성균관입니다. 이 학교 출신이 없네요. 보면 바로 알 텐데. 성균관입니다. 명륜당이죠. 성균관. 옛날에 성균관 스캔들 보면 나왔던 그 곳이죠. 명륜당이죠. 이게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죠. 지금은 뭐 서울대, 연대고대 유명한 학교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조선시대 최고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이 명륜당, 이 성균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균관이 왜 들어갔느냐? 또 여기에 말 그대로 지금에 말하면 총장인 이사장을 했던 분이 이황 선생인 거죠. 최고의 교육기관. 그러니까 뭔가 이 1,000원짜리는 유학과 연계 다 교육에 관련된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1,000원짜리 앞면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그림을 하나 보자면 이 1,000원짜리 뒷면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누구일까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그림이에요. 이 지역 강서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되는 그림이죠. 경제정성. 네, 여기 경제정성 미술관이 있잖아요. 네. 그 미술관에 그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되죠.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몰라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경제정선이 그린 그림이죠. 이제 다시 하나 팁을 드리면 동양화나 한국화를 보려면 전시장에 갔을 때 제목을 먼저 보세요. 한자로 된 제목을 한번 풀이를 제대로 해보면 그림의 절반 정도를 읽을 수 있거든요. 동양화는 그림을 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읽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동양화 그림을 보는 건데 이 그림의 내적인 게 어느 건 정도 알고 보면 아, 이 그림이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목을 함축적인 내용을 정확히 풀어보면 이 내용이 뭐구나라는 걸 절반은 읽을 수 있거든요. 보면 계상정고도라는 경제정선이 그린 계상정고도라는 그림입니다. 보면 신의 계자, 윗상자, 고요할 정자, 살거자, 그림도자 풀어보면 시내 위에 고요하게 살겠다. 딱 퇴계 선생이 원하는 삶이잖아요. 나는 이런 정치권에 나가지 않고 후학들을 양성하면 퇴계라는 시내 위에 내가 조용하게 살겠다라는 의미를 담겨있는 그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지금 정확히 어디냐면 안동 가면 도산서원이 있잖아요. 태계 선생이 도산서원은 태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후학들이 지어낸 거예요. 여기 도산 서당이라는 조그만 곳에 태계 선생이 여기서 책을 읽은 거고, 도산 서원은 이만큼 댐 때문에 안동대 때문에 이만큼 수몰이 돼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지금 이제 위치한 게 도산 서원이거든요. 지금 내려가서 보면. 그래서 안동에 잠겨 있는 이만큼 이제 댐 때문에 잠겨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도산 서원이었던 거죠. 보면 이제 땡겨서 보면 여기 보면 있어요. 여기 사람이 하나 있죠. 이게 태계 선생인 거죠. 태계 선생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시내 위에 나는 조용하게 살겠다라는 그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실제로 있죠. 1000원짜리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그 경제 정선이 같은 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경제 정선이 태계 선생을 만난 적도 없고 경제가 태계 선생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상상해서 그린 거죠. 시내 위에 조용하게 살겠다 개상 정보들을 그리면서 거기에 태계 선생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떠올라서 상상해서 그렸던 그림이 지금까지 연결됐고, 그래서 그게 이광 선생과 연결돼서 이 경제정선이 그린 그림이 1000원짜리 뒷면에 들어오게 된 거죠. 처음에 이 그림 들어갔을 때 뭐야? 뭐 유명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정말 가치 있고 유명한 그림인 거죠. 이게 마침 또 이 강서에 있는 경제정선미술관에 또 소장이 되어 있죠. 실제 그림은 크지 않아요. 요만한 화첩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옛날에는 화첩들을 적어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펼쳐 하면서 사생하고 다녔던 그 중에 그림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도시에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언제든지 가면 그 가까이 있는 그 그림이 있는 미술관이 있는 동네잖아요. 이 지역구가. 자, 그럼 여기서 팁으로 제 설명을 하나 하자면, 예전에 홍수가 많았던 동네에 많이 심어졌던 나무는 무엇일까요? 여기도 있어요. 버드나무. 네, 맞습니다. 왜냐면 능수버들 아가씨 있잖아요, 천안에. 그러면 그걸로 유추해보면 천안은 범람이 많았던 지역인 거고, 왜 버드나무가 뭐를 좋아하겠어요? 항상 우물가에 보면 버드나무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여기 이렇게 되게 잘생긴 저런 분들이 이렇게 꼭 가쓰고 다니면 꼭 자기가 물을 떠먹어도 돼. 근데 또 그때 꼭 예쁜 여인이 꼭 이렇게 빨래를 하든 뭐 해. 그러면 꼭 자기는 못 떠먹어. 물 한 잔 달라고 얘기해. 이게 무슨 편의점도 아닌데. 그러면 이게 바가지로 물을 뜨면서 또 그냥 줘도 되는데, 이건 또 무슨 마음이 있는지 꼭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씩 또 띄워서 주잖아요, 시집으로. 왜 좋겠어요? 근처에 있으니까 띄워서 준 거지. 멀리 있는 데서 억지로 띄워다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가, 물가가 많은 곳에 그 나무가 항상 있으니까. 우리 한강변에 가도 버드나무 정말 많잖아요. 걔가 물을 빨아들이는 이 능력이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에 웬만하면 뿌려 썩고 이런데 거기서 오래 살 수 있는 건 걔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이 사극이나 드라마 이런 것들도 다 옛날 이야기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다 그런 것들에서 다 파생이 돼서 또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너무 좋아서 멀리 가서 뛰어다가 줬을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가까이 떨어져 있으니까 주워서 넣어서 줬겠죠.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보면 이제 버드나무인 거죠. 이 버드나무가 아까도 보면 있는 거고요. 자, 이제 5,000원권을 보겠습니다. 5,000원권의 표지 인물은 율곡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우리나라 돈을 만들면서 다 조선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시대에 가장 가까운 시대였고, 또 그때 조금 더 학자적으로 명민했던, 진중했던 분들을 다 표지 인물로 넣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5,000원권입니다. 보면 이제 율곡이, 이 건물은 아까 말했듯이 오죽헌이죠. 오죽헌은 지금 강릉에 있죠. 왜 오죽헌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나무 대는 녹색이잖아요. 근데 이 오죽헌 뒤에 대나무들은 이제 한자를 풀어보면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 오자 대나무 중에 사람들은 까마귀가 있는 대나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까마귀는 검정색이잖아요. 옛날에 은유법을 좋아하니까 검정색 빛이 나는 대나무인 거죠. 그래서 그 오죽이 그 집 뒤에 가득 있어서 오죽헌인 거죠. 집 헌자를 써서. 그래서 여기서 율곡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임당이 강릉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서 나중에 와서 율곡이를 열심히 키운 건데, 그래서 율곡이와 연결되어 있는 오죽헌과 그 대나무가 이렇게 5,000원에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5,000원은 하나의 율곡이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뒷면에 들어가 있는 그림을 뭐라고 할까요? 명칭이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 때 시험에 한 번은 나왔을 거예요. 초충도. 네, 초충도 들어보셨죠? 이것도 한자를 풀어보면 풀초자에 벌레충자, 그러니까 풀과 벌레가 있는 그림이에요. 되게 심플하죠. 막 무슨 심도 있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풀과 벌레, 곤충들이 있는 그림이다 해서 초충도가 되는 거죠. 보면 이제 초충도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면 가지와 방학개비 제목인 거예요. 이거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슨 한정식 집이나 한식집 가면 이런 거 다 프린팅 해가지고 주르륵 8개 걸어놓는 집들이 많은데, 그게 다 심사임당이 그린 그림으로 전해지는 이 초충도인 거거든요. 그 조선시대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육아의 나라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육아의 나라지만 또 농경사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기계가 차라락 씨를 뿌리고 차라락 수술을 하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다 하니까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다산을 또 제일 염원해야 되고, 또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없는 뭐 고치지 없는 병들도 다 고치면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장수, 그리고 옛날엔 또 육아의 나라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있는 시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이 그림들이 왜 그려졌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군자나 문인화는 사대부들이나 군자들이나 양반들이 그리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중인계급 이하들은 함부로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중인이라 하면은 지금 말하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김홍도, 신윤복이 다 중인이에요. 그 화원이잖아요. 나라에서 녹봉을 받고 월급을 받으면서 나라에 속한 거. 근데 그들이 했던 역할은 뭐냐면, 장식이나 요즘은 뭐 대통령이 뜨면 타타타타닥 사진이 찍히잖아요. 홍보팀들이 찍고 기자들이 찍으니까. 근데 옛날에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화첩을 두고 다니면서 그림으로 그려서 기록을 남기는 거죠. 행차도가 있으면 어떻게 행차를 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 화원화가들이 따라다니면서 화다다닥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록으로 남아야지만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인 계급인 거죠. 중인 뭐 겸제는 양반 가문이었는데 그 신윤복, 김홍도는 중인가. 그래서 이들이 제일 높이 올라가신 건, 중인 계급이 제일 높은 건 요즘은 말하면 군수예요. 요즘 뭐 시장 군수하려고 뭐 난리들을 치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중인들이나 겨우 뭐 너네 해라 이 정도 되는 게 이제 군수여서, 그 옛날에 화원화가들의 최고의 영예는 어진화사를 그리는 거죠. 임금의 얼굴을 함부로 볼 수도 없는데 내가 임금의 용안을 그린 거죠. 그게 화원화가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그걸 그리는 건데, 그게 김홍도도 그러고 경제도 그렸던 거죠. 그러면 그 어진화사를 완성을 하면 이 사람에게 휴가를 줍니다. 그게 뭐냐? 군수를 주면서 휴가를 하게 해요. 그래서 경제정선이 양양 군수로 갔기 때문에 그 금강전도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고. 왜냐면 노는 거야. 가서 노는 거죠. 이 사람이 정치를 알겠어요? 행정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냥 가서 쉬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 놀면서 오는 게, 그래서 그 금강정도가 탄생하게 된 거고, 김홍도는 지금 단양 군수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양 팔경이라는 화첩을 그리게 된 것도 그 계기인 거죠.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문화예술에 정말 임금들이 정말 교양이 높아서 그런지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말 좋은 걸 참 지원을 잘해주는 거죠. 놀고 먹으면서 거기 가서 권력도 있고 이렇게 지내면서, 그러니까 또 좋은 그림이나 지금 이런 것들 좋은 사첩들이 지금 간송미술관이나 지금 이게 경제미술관 같은 데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거죠. KTX도 없는데 그 당시에 양양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임을 받았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열심히 거기서 활동을 하고 본 거를 이제 기록을 남겨온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화첩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화원화가들은 그런 걸 그릴 수 있으나, 우리네들도 여자들이나 집 밖에 출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는 마당에 있는 것들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 쉽게 소재를 찾아서. 그래서 초충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채색화나 이런 것들, 장식적인 걸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가지는 남자를 상징하는 거고, 또 이 갑충은 벼슬을 상징합니다. 또 이 방학개비는 알을 99개를 낳는데 한 번 나면.
그럼 다산을 상징하는 거겠죠. 또 쇠뜨기는 우리 논이나 이런 밭에 가면 아무리 긁어내도 계속 살아남는 그 까실까실한 얘네들인데 그게 얼마나 생명력이 강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염원들이 다 담겨 있는 그림들인 거죠. 보면 이게 뭐 사마귀도 알을 많이 낳고 모든 것들이 다 생명, 뭐 눈앞에 흔히 보이는 뭐 나팔꽃, 맥꽃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리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뭐 양귀비도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양귀비 옛날에 부의 상징이었고 또 그러면서 뭐 도마뱀이나 이런 양서류들은 꽃을 그 알을 많이 낳잖아요. 또 이 페랭이 꽃은 석축화라고 해서 돌 옆에 돌을 뚫고 피어난다고 해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들. 또 이건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접시꽃, 도라지꽃, 개구리는 또 알 많이 낳잖아요. 또 그런 내용들이 진짜 뭐 구도가 뭔지 화면 경영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그리고 보이는 대로 또 익숙해서 그렸던 것들입니다. 오이 씨 많고 개구리 뭐 알 많이 낳고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원추리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백합과 원추리꽃이라고 하는 거, 뭐 매미, 복춘고 다 그냥 그 장수, 뭐 다산, 남자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이제 그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맨드라미는 뭘 닮았나요? 딱 보면 단편적으로 이만큼 잘라서 보면 뭘 닮았을까요? 수탉의 벼슬이 닮았죠. 그거는 장원급제하라고. 수탉은 그린 게 장원급제하라는 것처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수박씨 많고 뭐 이 쥐 정말 번식력 좋잖아요. 뭐 이런 내용들 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게 이제 초충도죠. 자 그러면 5,000원 뒷면에 초충도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그려져 있을까요? 뭐 있나요? 수박, 네. 나비, 엿치, 또 도라지가 네, 도라지꽃 있죠. 또 얘 뭐죠? 얘 맨드라미. 얘 이제 아까 말했듯이 돌을 뚫고 핀다, 석축화, 페랭이꽃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죠? 지금 다 보셨으니까. 이거 다 옛날에 했던 내용들이 육아했기 때문에 함부로 부적을 써서도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속이나 불교 뭐 이런 것들 다 배척했던 거라서 이런 것들로 염원으로 담아서 우리 집에 복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런 겁니다. 자, 10,000원짜리 보겠습니다. 10,000원짜리는 이 그림 하나만 보시면 돼요. 뭐 세종대왕은 누가 봐도 다 알고 뭐 광화문에 가도 너무 크게 있고 워낙 업적을 누가 봐도 다 아는 거니까 이 그림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 그림 하나.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볼까요? 1월 오봉병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우리 또 아는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타이틀로 썼잖아요. 김수현이랑 한가인이 나왔던 해품달. 그러니까 해를 품은 달, 해가 해품 달인데 이게 그 1월 오봉병. 이게 왜 거기 나왔냐면 이 그림은 그냥 왕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왕. 그래서 우리가 경복궁이라든지 창경궁, 창덕궁, 뭐 덕수궁에 가서 근정전 같은데 왕이 직무를 받던 곳에 보면 뒤에 이 병풍이 꼭 있습니다.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이 앉아있는 좌에 뒤에 있는 게 이제 이 1월 오봉병인 거죠. 해와 달과 5개의 봉우리가 있는 그림이다. 간단하잖아요. 이런 게 왕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아까 그 화원화가들이 막 기록을 남겼는데 옛날에는 임금의 얼굴을 함부로 봐서도 안 되고 함부로 그려서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행차도 같은데 임금이 있는 자리에 임금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화성행차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에 임금이 있는지 아느냐? 1월 오봉병 이 병풍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왕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 임금이 행차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닫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함부로 얼굴을 보면 나중에 테러를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있고 얼굴을 알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미연에 방지하려고 다 고개를 숙인 거죠. 납작. 정말 뭐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죠. 옛날 시대 때 보면 뭐 토옥한 비옥에 뭐 폭포가 내려오고 이 소나 적송은 가장 신성한 지금 왕릉 같은 데만 있는 적송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에서 질문을 또 하나면 이 5가지가 아까 육아의 나라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행이 있잖아요. 인, 의, 예, 지, 신 이게 있는데 여기 서울 시민들이잖아요. 저는 서울 시민이 아니어서 이제 몰라도 되겠지만 서울 시민들은 알아야 되겠죠. 인, 의, 예, 지, 신이 들어가 있는 건축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 5가지 건축물이 인, 의, 예, 지, 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글자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숭예문, 사대문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스님 예문에 예자가 들어갔고 이는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흥인지문, 동대문이 있고 서쪽에는 뭐가 있나요? 돈의문이 있고 이쪽에는 우리 또 그 평창동이 맞나요? 그 청와대 뒤로 넘어가서 평창동 국민대학교인 데서 넘어가다 보면 있는데 흥지문 지가 들어가죠. 인, 의, 예, 지까지 나왔어요. 신은 뭐가 있을까요? 신. 이 4개 문을 열고 닫는데 가운데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신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정도전이 지면서 성 한양을 도굴 하면서 인의 예지신을 다 넣어서 만든 거죠. 이 사대문과 이 보신각을 해가지고 하나의 서울은 육아의 모든 이런 걸 다 받아들인 나라다라고 해서 지은 거죠. 다 서울 시민이 아니시군요. 경기 도민인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 시민이 아니시군요. 네, 뭐 네, 어디 가서 써먹기 좋겠죠. 이제 너네 서울 사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그림하고 비슷한 게 이제 십장생도가 비슷한 게 있죠. 뭐 해간 산문 이제 영월불멸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런 내용들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건 도가적인 입장을 취한 그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태전이나 아니면 자경전 이런데 이 대비라든지 왕비들이 이렇게 노는 이유는 오래 살으라 건강 이런 그림들을 다 화원화가들이 그리는 거죠. 장식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화원화가들이 그리는 거니까. 우리 경복궁 가면은 교태전 뒤에 가면 아미산이라고 산 같지도 않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 뭐지 경회로를 만들면서 펀 흙을 다 교태전 뒤에 흙을 싸서 조그만 산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굴뚝 벽돌이 이게 십장승도의 내용을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육아를 받아들였지만 알게 모르게 도가적인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몰래 숨겨져 있는 거죠. 경복궁 가면 이제 교태전 뒤에 가면 이거는 지금도 보실 수 있으세요. 보면 이것도 십장생도죠. 뭐 소나무 이런 것들 이제 벽화 타일로 만든 거죠. 5만원권을 보면 됩니다. 5만원권의 표지 인물은 심사임당이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5만원권이 가장 나중에 생겼잖아요. 조폐공사에서도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지 모르고 이 정도 됐는데 5만원권의 단위 큰 걸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공모를 했는데 그때 심사임당이 1등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이걸 미리 계획하에 했다면 심사임당이 그린 초충도를 5만원권에 넣었으면 가장 완벽한 집회가 됐을 텐데 그때는 이 5만원권을 만들 생각도 못하고 심사임당이 될 걸 모르니까 율곡이가 심사임당의 아들이니까 그냥 엄마 그림을 거기다 5천원권에 다 넣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사임당이 표지로 있는 집회는 심사임당 그림이 없어요. 이게 계획하에 만들어진 조폐공사에서 뭐 이게 또 세상이 빨리 변할지 몰랐겠지 그들도 뭐. 그러니까 이게 된 건데 보면 심사임당에는 이제 뭐 이 포도 목포도도 이제 심사임당 포도 그림 일화가 있잖아요. 뭐 치마에 뭐를 엎질렀는데 그래서 갑자기 먹과 지필물 가져서 한 번에 그렸는데 그게 하나의 멋진 이게 됐다. 이제 그렇게 해서 포도. 이 목포도는 이제 비단에 그려진 이제 목포도를 가져다 이제 그려서 디자인하게 된 그린 거죠. 이것도 설명하면 먹으로 그린 포도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그렸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심사임당이 했다라고 전에 내놓은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있는데 초충도 수병이에요. 초충도 수병. 그러면 초충도는 알겠는데 수병은 무엇이냐? 초충도를 수를 놓은 병풍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딸이 시집을 가면 혼수를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혼수품 1호가 이 병풍이잖아요. 병풍이랑 이불이잖아요. 왜냐면
요즘은 뭐 친정이 가까워서 자주 만나죠. 옛날엔 시집 한번 가면 여자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만나러 올 수도 없으니까. 근데 또 뭐 여자가 시집이 잘 들어와서 뭐 집이 번창했고 그래서 그래야 사랑을 받고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막 구박을 받게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이 술을 놓은 건 또 그 집안의 가풍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초충도를 가지고 어머니들은 열심히 또 술을 놓아서 하나의 멋진 이걸 만들어서 보내는 게 우리 집안, 우리 딸이 이런 데는 가풍이 있는 집에서 시집을 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이제 품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충도도 그랬지만 초충도도 술을 놓은 병풍이 있다는 거죠. 초충도 수금이 5만 원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5만 원권 뒷면을 보면 뭐 두 가지 그림이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림이 한 그림과 뒤에 한 그림. 근데 이 5만 원권이 보면 가장 조선시대다운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면 이 그림이에요. 실제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웃기죠. 이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조폐공사 디자인 실력이 정말 형편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따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 그림은 이제 보면 어몽룡이 그린 월매도죠. 이몽룡이 아니라 어몽룡이라는 화가 그린 월매도인데 이 월매라는 단어가 정말 예뻐요. 달 아래에 있는 매화다. 근데 월매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춘향이 엄마. 그럼 춘향이 엄마 맨날 퇴기고 막 등치도 크고 막 못생기고 이렇게 나서 월매라는 게 되게 안 좋게 보니 실제로는 월매라는 단어는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월매도는 저기 달이 있죠. 달 아래 매화가 있다. 그러니까 매화는 구목나무에 꽃이 피다라는 게 매화예요. 오래된 나무에서도 일직선으로 새로운 가지들이 뻗어서 그 고든 가지, 그래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매남국죽에 들어가는 거죠. 이 꽃이 있어서 월매도입니다. 어몽룡은 신사임당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들어가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이정이 그린 풍족도입니다. 이정. 이 사람도 어몽룡과 신선다가 같이 살았던, 여기 이제 없는 아까 포도 그림 나왔던 황집중이라는 포도 그림을 능했더니 어몽룡, 이정 그리고 황집중이 이 3절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 명이 되게 각자의 주특기가 있었던 화가들인 거죠. 그래서 이정 풍족도가 들어갔는데 바람풍자의 대나무 족조니까 바람 대나무라는 게 아니라 바람을 꿋꿋하게 버텨내는 지탱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이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잎사귀가 이쪽으로 다 날리는 거고 꼿꼿하게 지탱을 하고 있는 거. 대나무는 이렇게 되지만 부러진 이렇게 되진 않는 강인함도 있고 버티는 탄성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멍짓한 농목과 단목으로 해서 세 그루의 대나무를 그린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5만 원. 이정은 세종대왕의 현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손인 거죠. 임진왜란 때 팔을 다칩니다. 왜구에게. 그래서 되게 힘든 삶을 살다가 그 삶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서 그려낸 게 풍족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듦을 이겨내려고 강하게 버티는 되게 탄성이 느껴지죠. 이건 성북동에 있는 간송미술관에 저도 한 2번 봤는데 볼 때마다 감탄을 해요. 실제로 그림도 되게 커요. 되게 큰데 어쩜 저렇게 정말 강인하고 지금도 먹이 살아있고 되게 촉촉하게 기운생동이 느껴지는 그 동양화의 가장 최고의 격조를 기운생동이라고 보는데 기운생동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을 저는 2번 봤거든요. 실제 그림을 봤을 때 아 진짜 얘가 살아있구나 라고 느꼈던 그림이 하나가 이 풍족도라면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없는데 몽유도원도. 예전에 한 번 우리 왔을 때 진짜 몇 시간을 기다려서 저는 일찍부터 이렇게 아침잠이 많은 애인데 일찍부터 기다려가지고 가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천리대학에서 빌려왔었잖아요. 그게 가장 마지막에 올 거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잠깐 보는데도 그 비단에 그린 이 몽유도 온도가 정말 살아있듯이 촉촉함이 느껴져 있는 거죠. 그걸 기운생동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정의 풍족도와 아까 말했던 어몽룡의 월매도가 오버랩돼서 5만 원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면 뭐 추운 겨울을 이겨낸 뭐 이 매화의
또 그리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서 예쁘게 꽃을 피우는 매화, 그리고 뭐 둥근 보름달 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달빛 아래, 또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강이나 이겨내는 대나무,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된 게 가장 군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군자와 사군자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조선시대 그림이잖아요. 걔네가 5만원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만원권이 가장 아름답고 되게 고고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이 그림은 국보예요. 다 아시죠? 세한도. 추사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입니다. 여기 세한도라고 써 있어요. 세한은 정월 음력 1월 1일 정도 됐을 때 그때 가장 추운 날을 세한이라고 하는데 그 추운 그림이라는 거예요. 왜 추운 그림인지 한번 살펴보면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가 됐잖아요. 지금 모슬포 항쪽 가면 유배지 관광지가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거기에 유배가 됐는데 그 영의정 집 개가 죽으면 문턱이 닳지만 실제 영의정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그게 권력에 대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유배가 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왕의 눈치내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데 근데 유일하게 제자 이상적은 그렇게 몇 번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비행기를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 옛날에는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뭐 바다 건너서 가야지 제주도로 가고 또 거기서 제주도 제일 끝에서 제일 밑에 쪽 모슬포항 쪽까지 가야지만 추사 유배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스승이 좋아하는 책과 고기 이런 것들 넣어주면서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그려서 선물했던 그림이 세한도입니다. 그래서 늙은 노송은 나를 지칭하는 것이고 푸른 편백나무는 젊은이들을 해서 이들의 뿌리가 이 초란 누각을 지탱하고 있다. 지금 추사가 있는 이 집을 지탱하고 있다 해서 이 그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문이 나는 정신적인 이야기와 스토리가 가미된 것들을 최고라고 치는데 그 내용들이 가미되어 있고 제자 이상이 그걸 받아서 그냥 내가 스승에게 그림을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청대로 넘어가서 최고의 문장가들에게 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글이 있는데 이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글과 다 같이 합쳐져서 세한도가 완성이 돼서 이게 지금 국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보시면 동양화는 조금 더 쉽죠. 세한 연유 지송백 지후조,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추운 겨울이 되고 난 뒤에야 소나무와 편백나무가 푸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힘들고 바다까지 가보고 아픔이 있어 봐야 진짜 사람이 누구고 진짜 친구가 누군 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그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 그림인 거죠. 왜냐면 잘 나갈 때는 누구든 다 올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힘들고 이 사람이 안 좋고는 힘든 상황에도 옆에 가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세한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또 세한도에 하나 보면 가장 오른쪽 부분에 이런 한 장이 하나 찍혀 있어요. 이제 인장은 알겠는데 한 장은 무엇이냐? 여기 인장은 여기 찍혀 있죠. 완당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추사라는 호 말고도 완당이라는 또 호를 쓰죠. 추사 김정희가. 근데 이거 한 장은 내가 좌우명과 내가 담고 싶은 글귀를 찍는 거죠. 파서. 이게 파일인데 장무상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무상망은 긴 장자의 말무, 하지 말라, 금지형인 거죠. 서로상의 잊을망,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기를 이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요. 왜냐면 우리는 뭐 연인 사이가 아니지만 스승과 제자 사이지만 언제 볼지도 모르지만 오래도록 서로 잊지 못하는 그런 사이가 되자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 그림을 그렸고 또 그 그림에 한 장을 찍어서 제자 이상적에게 선물을 줬고 제자 이상적은 그걸 가지고 청나라에 넘어가서 최고의 문장가들에게 글을 또 받았고 그게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립조합 박물관 가면 볼 수 있는 그림이 된 거죠. 하나하나 스토리가 담겨 있고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동양하고 우리의 옛 그림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집회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받을까봐요. 질문. 이 내용이 아니어도 뭐 평상시에 미술이나 그림에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입가가 실룩거리는 몇 분이 계시는데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뭐 편하게. 미술 얘기 아니고 뭐 다른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설을 해주기는 그런 자리가 좀 많나요? 아니면 다른 이 그림 말고도 보통 동양화나 산수화라든지 이런 거 네, 제가 가볍게 해설해주는 그런 제가 강의를 하는 데서는 하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아카데미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인데 대상자들이 좀 국한되어 있는 곳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VIP들이나 약간 프라이빗하게 자기네들이 교양을 쌓거나 뭐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말고서는 쉽게 뭐 접할 수는 없죠. 근데 조금 요즘은 뭐 중고등학교도 음악 미술 수업이 없어지는 시대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겪어보고 접하면 삶이 되게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없어지는 건 아쉽죠. 자주 만들어야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계속 웃으시는데 뭐 한 말씀 하세요. 저기 정장 자켓 입으신 분 계속 네. 아 정말. 한 말씀 하세요. 어땠는지 소감이라도 말을 하셔도 돼요. 아 그럴까요? 아 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여기 못 찾아가지고. 그러면 겸사겸사 그 이번에 그 방화 3동하고 가양 1동에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박주선 구의원 당선자세요. 아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겸사겸사 앞으로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네. 지금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으시네요. 여러분의 어떤 강서구를 향한 마음들을 아, 네. 전달해드리면 또 그걸 또 반영해 주실 분이시니까 네 오늘 성공한 그 강의 잘 들었고요. 아까 개성 정보다라고 했죠. 경제정성 미술관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가양 1동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거 아니에요? 어제도 다녀왔는데 뜨끔했습니다. 네. 가운데로 와주십시오. 월요일 빼고 다 열려 있습니다. 집에 오시면 돼요. 1,000원씩 들고 오시면 경제에서 미술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그림을 보고도 그게 개성 네. 예, 맞습니다. 보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소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폐볼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 한 곳 한 곳에 이런 예술적인 가치와 또 이렇게 오늘 설명해 주신 것들 그런 우리가 인간의 약간의 그 풍요로움 혹은 또 알았을 때 그 교양에 조금 획득되는 그런 부분이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VIP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혹은 앞으로 모든 연령대를 초월한 사람들이 이런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미술의 가치, 예술의 가치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강의가 계속 이어지겠죠? 네, 이어지리라 믿고 제가 저도 이 지역에서 뭐 이제 조금 젊은 나이에 후에 입성을 했는데 앞으로 좀 우리가 너무 삶이 바쁜 곳에 혹은 뭐 목표 지향인 곳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또 예술의 가치를 좀 더 느낄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또 작가님께 사실은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비슷했어요, 형님. 네, 형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그 미술관을 초청을 받아가면 좋다라고 느끼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설명을 해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것들이 꼭 이제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작가분들이 뭐 VIP들이 갤러리에 오셨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는 그런 게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혹시나 나중에 본인의 개인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아까 설명드린 거니까 있으면 저희 이렇게 함께했던 분들이 왔을 때 한번 패턴이라고 지금 새로운 형식의 미술 갤러리 전시회 물론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이 가보지 않았는데 있는데 제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제가 전사적으로 차를 대조라든지 해서 강서구에서 한번 응원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위의 차원에서 저희가 주민들의 예산으로 주민들의 교양의 고취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수고는 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타임에 정해져서 도슨트 프로그램은 있어요.
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이나 그 계획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일관적인 도슨트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뭐 아무나 온다고 해서 개인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시간별로 해서 정해져서 2시 타임이면 2시에 모인 사람들 데리고 한 바퀴 돌듯이 설명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뭐 그냥 이어폰으로 설명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 해서 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뭐 중간중간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관들 보면 이제 도슨트 프로그램 자체가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알고 가시면 처음에 모르는 분들은 조금 듣고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는 음악이라든가 네. 스토리가 있는 목소리 이렇게 설명이라든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생활 속에서 그냥 가서 전시회 같은 거 내가 보고 이런 거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가볍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만하고 가볍게 들을만하고 이런 공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문화 예술 예산도 좀 많은데 이런 데 투입돼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해서 강연을 하시면 뭐 예술가라던가 아니면 공연 기획자 이런 분들도 좋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도 좀 쉽게 편하게 가볍게 이렇게 예술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뭘까라고 작가님 입장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릴 때 교육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서 그래요. 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게 뭐 성적 지향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내가 어릴 때부터 피부로 편하게 와닿고 미술관은 뭐 여기서 얘기를 해봐도 뭐 갤러리 오세요 전시회 추구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쪽인데 뭐 입고 가야 돼요. 뭐 그냥 다 슬리퍼 신고 와도 되고 반바지 입고 와도 되고 뭐 해야 되고 편하게 가서 뭐 바닥에 앉을 수 있고 외국은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 되게 편하게 바닥에 앉거나 의자 앉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경직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를 또 뭔가를 알아야 돼. 문제 풀듯이 수학 문제 풀듯이 뭐 논술 풀듯이 뭐 그냥 보고 내가 아 이건 이렇게 생겼구나 저건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건데 옛날부터 너무 이 주입식 교육들이 돼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내가 설명하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내가 보고 느끼고 이 그림이 이런 거다라고 내가 그냥 아 마음으로 위안 삼고 조금 치유가 됐구나 하면 그걸로 되는 건데 미술이나 음악은 그런 게 아닌데 이걸 내가 또 파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내가 정답을 찾아내야 되고 이 미술은 뭐 되고 시도 그냥 읽고 한 번 즐거우면 되는데 이 시가 무슨 각주가 뭐며 은유가 뭐고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 그 수능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막 그런 게 아니라 가서 보고 이 사람은 사과를 그렸지만 내가 봤을 땐 이건 복숭아 같대. 그럼 그게 정답인 거예요. 정답은 없는 거고 문화예술은 그냥 갔을 때 내가 편하게 눈이나 공예에 찌들어 있는 것들을 조금 풀고 오는 거지 이걸 가지고서 내가 아니 문화예술 또한 내가 이걸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고 이러면 그 또한도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림을 또 잘 그려야 돼. 잘 그려서 A+를 받아야 실질평가를 잘 받아야 내가 수능을 잘 그 내신을 잘 이런 교육이 처음부터 바뀌어야 되고 조금 외국처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정말 뭉그러뜨려서 그렸는데도 나는 이거를 왜 이렇게 그렸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토론 문화 정도로 바뀐다면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바뀔 수는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 간다면 뭐 좋겠죠. 근데 실례로 뭐 제 컬렉터의 아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했던 건데 뭐 의대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지금 의사가 됐지만 저한테 이제 만나서 했던 얘기가 그림을 보거나 이런 걸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옛날에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갑자기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의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수님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그림 하나를 딱 띄웠대요. 이 그림이 누구 작가고 누구 건지 아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도 나름 문화를 즐기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더니 이제 정확한 결과는 샤갈 작품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니네는 이 공부만 해서 숫자를 외우고 멀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의사가 됐을 때 외국이나 포럼이나 약간 학회 같은 데서 외국 의사나 이런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문화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 그럼 그때 가서 정말 맨날 술만 먹고 놀고 유흥이나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발전적이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을 때 자기 되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석도 하고 뭐도 했는데 그 그림을 전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원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숫자를 외우고 글을 읽고 책을 외워서 시험을 잘 보는 거 익숙해진 거지 이 삶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조금 부모님들이 같이 해주고 그걸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면 아 얘는 어렵고 불편한 게 아니야 약간 재밌어라고 좀 쉽게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알게 되면 그거부터 발전이 되는 건데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부모님들을 보면 그 젊은 부모님들이 조금 게임 분들도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전시장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오면은 정말 이렇게 직접 다 읽어주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하고 대화하는 분들도 있고 예전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그런 걸 보면 조금 발전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여기에 계시는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제도적인 면을 깨닫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게 어쩌면 제일 빠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저희 일반 시민들이 100명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그분들이 가서 한 분의 목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더 힘이 있잖아요. 그러려고 뽑은 거잖아요. 역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변하면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문 또 있나요? 없으면 없으시면 박수로 일단 네. 1번 한 5분간 쉬면서 그 뭐 차 드실 분 드시고 화장실 잠깐 다니실 분 다녀오시고 2부 순서가 또 아주 짧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상품과 함께 2부 순서 간단하게 즐기시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앞에서 우리 화가님하고 같이 사진 한 장 찍고 일단 1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좀 나와주십시오.